네, 오늘 날이 날인 만큼 FOMC 특집으로 저희가 기획 특집 준비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 영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We've taken forceful actions to tighten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We've covered a lot of ground, and the full effects of our rapid tightening so far are yet to be felt. Even so, we have more work to do.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25 basis points.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Consumer spending appears to be expanding at a subdued pace, in part reflecting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over the past year.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알 수 있는 팩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25bp를 인상을 했고요. 아직까지 ongoing increase,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연준에서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디스인플레이션, 이 얘기에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했고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이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FOMC 회의 이전에 이미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최종 금리 수준이 과거에 예측했던 상당 기준으로 5.25%에서 5%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주식시장이 조기에 과열될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서 다시 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그쵸.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니까요. 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당연히 오늘 인터뷰에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해서 이런 주식시장이나 뭐 금융시장에서의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고자 할 거라는 것을 저도 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설에서도 그거 예측과 마찬가지로 뭐 미 연준에서 앞으로 두 번의 그 베이비 스텝 단행도 논의 중이다. 이래서 그 말인즉슨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상당 기준으로 5.25%까지 인상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인터뷰 과정에서. 네. 그리고 뭐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공식적으로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꺾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여서 주가는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 이 한 단어가 나온 이후에 또 나스닥이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좀 드라마틱한 하루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최종금리가 가장 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5.25%라고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3월 안에 끝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전망하기로는 5.25% 상당 기준으로 5.25%가 최종금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호조를 보이는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3월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경우에는 최종금리는 상당 기준으로 5.0%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이게 4개월 연속 하락을 해서 지금 전년 동월 대비 4.4%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것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것을 페드에서 인정을 하게 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돼서 뭐 그런 것을 예측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FOMC까지는 사실상 25bp를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4.75에서 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후에 이 다음번이 제가 듣기로는 5월 FOMC로 들었어요. 그때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나오는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수 물가지수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봤을 때는 이제 3월 달까지 0.25%포인트 올리고 그거를 갖다가 연내에 유지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연준이 이걸 좀 이번에 발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연준의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물가뿐만 아니라 연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연준도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까지는 25bp 그리고 그 다음번에 FOMC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딱 끝이 나게 될지 그 부분이 아마도 앞으로의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음 달까지가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쪽으로 컨센서스를 잡고 계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곁다리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화 정책의 시차에 대해서 최근에 또 월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드리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시차라는 게 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나타날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통화정책 시차에 대해서 최근에 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를 결정하고 그것을 유지할 단계가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시차가 만약에 짧다고 하면 지금까지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비자 물가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연준의 정책 목표인 2%에서는 아직 먼 상황이거든요. 5%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그래서 통화 정책의 시차가 만약에 짧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가가 2%대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시차가 길다고 하면 지금 아직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통화정책 시차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민간 금융기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민간 투자은행에서 통화정책 시차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최신 연구 결과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발표 자료는 1월 초에 전미 경제학회 연례 회의에서 신임 이제 미국 경제학회장인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 교수가 발표한 최신 연구 자료가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신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경제에 왔을 때요. 실업 같은 경우는 5개월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7개월, 그러면 2년 약 3개월 후에 실업이 최대치가 되는데 1.6%포인트, 통화정책 충격이 오기 전에, 금리 인상이 오기 전보다 1.6%포인트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5개월부터 실업률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물 경제 지표인 GDP, 국내 총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비슷한 속도로 GDP 같은 경우는 약 6개월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요. 금리 인상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27개월 역시 또 2년 3개월이죠. 최대 폭으로 금리 인상 전보다 이번에는 4.5% GDP가 떨어진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금리 인상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금리 수준, 그다음 언제 그게 종료가 될지 금리 인상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가 될 것인데요. 그 시차에 대해서는 1년 후부터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 전보다 레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는 1.5에서 2%포인트까지 아주 퍼머넌틀리 낮아진 수준으로 끝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제가 이 결과가 제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요. 이것은 2021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역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시차는 1년 이상이다. 라고 했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1년 후부터 금리 인상 1년 후부터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 전 수준보다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3월 달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네. 올해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벌써 물가는 꺾이기 시작하지 그쵸, 않았습니까? 그쵸. 예.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물가 상승률 하락이 가속화되기 시작을 하면 미 연준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 3월에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새 1년이 됐군요. 예, 그렇죠.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달이면 딱 1년이 되는 시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자료들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아마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꺼낸 것도 본인들의 정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먹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예, 봤을 그렇습니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에 점점 이렇게 접근을 해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조금 설레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금리 인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올해 연내는 어렵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오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오늘 강조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에서 가장 큰 부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 네. 이것이 아직 미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12월 달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요. 그 연율 환산 시에는 여전히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4%대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2.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12월 달에 발표된 자료는 4.6%인데요. 미 연준에서 봤을 때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플러스 미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약 1.5%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3.5% 수준까지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만 미 연준의 정책 목표인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4.6과 3.1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이 격차라는 것은 상당히 커서 미 연준이 올 연말까지는 금리를 고금리 상황으로 유지하고 금리 인하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아직까지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는요 금리 내년 초에나 단행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용을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임금 상승률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어디까지 와야 연준이 만족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수수께끼가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그리고 경제가 올라가는 1.5%를 더해서 3.5%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한다는 게 입장이셨고요. 4.6% 물론 지금도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용 지표 이번 주말에 발표될 고용 지표 굉장히 좀 중요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라서요. 예. 고용 지표가 갑자기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 그래서 완전 고용의 기준이 4% 실업률인데요. 지금 현재 12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4%보다도 낮은 3.5%고요. 그다음에 빈 일자리 구직자 대비 빈 일자리의 비율이 뭐 1.7배였는데 오히려 1.9배로 늘어나서 여전히 노동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노동력을 더 모셔가려고 이제 노동자들을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네요, 획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2월 FOMC 하나의 숙제를 좀 끝을 냈습니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게 끝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고민할 부분도 많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도 석병훈 교수님과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FOMC 특집이었고요. 저희와 함께한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